이번엔 작곡가분 좀 모시겠습니다. 저와 대학교 때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92년인가 3년인가 이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걸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사이인데 오늘 몇 번째 연주예요? 모멸감, 모욕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한 5번? 정도?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5번. 5번 정도. 네. 일단 저 현악 사중주 소개 좀 해주시죠. 저분은. 네.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고 너무나 이분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선생님부터 소개를 할까요? 제일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김진승 선생님이시고요. 아까 말씀에 1분씩 소개하라고 하셨는데 1분까지 하면은 오늘 이제 나중에 집에 늦게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김준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연주를 저희랑 같이 하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실만 하세요? 갑자기 질문 나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영림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이제 지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영림 선생님 기억이. 그럼 지금 모멸감의 현장을 보시고 계십니까? 이재현 선생님 첼리스트이십니다. 안 하니만 모르는 거 그러네. 지금 점수 잃었어요. 현악 사중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많잖아요. 다른 거 피아노도 있고. 근데. 현악 사중주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오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여전히 작곡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악기가 4대가 있고 2대의 바이올린과 1대의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요. 확장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몇백 년간 만들어진 작품의 목록 중에 현악 사중주의 목록 전체를 합한 것이 음악 전체의 목록에 아마 몇 분의 몇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럴 겁니다. 과거부터 많은 사랑했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4분을 선발하신 기준이 있어요? 선발이라 하시면 이제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이분들을 제가 모신 현악 사중주 단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작품의 녹음을 2013년 12월에 처음에 했고 2014년에 이제 이게 출간이 돼서 나왔는데 2013년 마지막 12월에 우리가 녹음을 하면서 그래도 같이 두고두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 갖다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참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 4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름이 트리니티인데요. 이름이 좀 단번에는 기억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름이 좀 많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좀 다른 사실 의미도 좀 있습니다만 좀 약간 종교적인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녹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뒤부터 열심히 특히 모멸감도 저희가 이제 중심 일로 할 때 이제 다른 일 이제 하면서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또 20세기 현대 음악을 대중에 많이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을 여러 번 오랫동안 하셨는데 모멸감 이번 그 기획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작곡자 입장에서. 사실 저는 사실은 책이 이 정도까지 잘 저한테 또 때문에 모멸감 안 느끼셨습니까? 네, 경복궁 근처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번에 모든 게 그때 선생님 생각나세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실 김진수 선생님 계셨었는데요.
우리가 그 모임 때문에 만난 건 아닌데 진짜 그때 문득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왜냐하면 책하고 음악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술책하고 음악하고 그 다음에 건축책하고 음악하고 그런데 왜 사회인문과학책하고는 음악이 결합이 될 수 없을까? 이게 하나로 돼서 상품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꺼내셨고 그때 제가 그냥 덥석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선생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다가 그저 수저 하나 올려놨더니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연주자는 알아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셋이 합의를 한 거죠. 사실 우리가 봤었던 합의가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실체화돼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도 그때 식사 자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이게 정답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러 왔다. 어쨌든 책과 함께 뭐 2만 부 가까이 지금 음반이 팔리고 있는 건데 음악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음악계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끔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모멸감의 저자 거기 음반의 작곡가라고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지 않나 정말 다음에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듣기로 외국에서 연주가 2번 됐고 EBS에서 또 방영될 거라고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모멸감을 그때 덥석 물었는데 이 일로 해가지고 제가 밖에서 좀 이걸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냥 연주한 사람들이 잘 됐노라 하는 얘기도 그냥 듣고 요것만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알려지다라고 그러면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뭐 이걸로 해서 다큐멘터리도 하나 찍어서 하나 올리게 되고 10월 말쯤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녹화를 마쳤어요. 선생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싶어요. 7월 말에 방영이 들어가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대부분 이제 위축이 됩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자기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방식이 없죠. 속으로 사귀죠. 사귄다는 말이 외국어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속에 응어리가 쌓입니다.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무시합니다. 그냥 초연한 듯 내딛고 이건 그런 척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대응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이걸 호신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호신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긴 좀 속상하고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화를 내면 또 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머가 여기에 참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공격했어요. 저 후보는 하는 말 모두가 거짓말이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 사람 말 옳다고요. 기가 막히죠? 네, 저 사람 말 옳다고. 네. 또 처칠도 여러 가지 그 독설 어린 유머로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상원 의원인가가 여성인데 이렇게 공격했죠. 만약에 당신이 내 남편이었으면 그 당신 커피에 독약을 탔을 거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기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시겠어요? 내가 그 남편이었다면 그걸 당장 마셨을 거라고. 이렇게 받아친 이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제 책에도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건 책을 읽으시면 되니까. 또 이제 모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도 하라고 처방이 있습니다. 재치 있네.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씹는다든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난 모욕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떤 테크닉은 아니죠. 테크닉은 아니고 자기 안에 자존감이 얼마나 있는가 그 문제일 것 같아요. 되게 모욕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모욕 당하는 건 두 가지 같아요. 모욕을 줬는데 안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줬는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단인데, 그러니까 주어도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서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처럼 이렇게 초연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축에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대접을 못 받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말 들을 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신경질을 내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여성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조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화낸다고 받지 마시고 좀 절박한 지금 실존의 절규다.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예 부재한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뭔가 자기에 대한 굉장한 에고, 자기도취 이런 게 깔려 있죠. 그게 많을수록 모욕에 취약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모욕감이, 모멸감이 다 정당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 어떠냐에 따라서 모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진짜 막 정신 완전히 나간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 모멸감 안 느끼죠. 내가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느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구도가 있는데 핵심은 고대 히랍의 철학자가 중요한 지혜를 남겼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어도 그걸 믿지 말라. 이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생 선생 어때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신학도 하셨고 교회인데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실 자존감이 없으면 참 힘든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교가 역할을 많이 해서 남이 인정 안 해도 그분이 인정하시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쨌든 뭐 인본주의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 인정해야만 겨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아마 그런 타인하고도 잘 지내고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것도 함께하는 개념에서 영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성 안에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냥 몰입만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까지 포함된 이제 영성이라는 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봐도 끊임없는 모욕의 연속이었고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He was despised. 그는 모멸을 당했다. 이 공간 올라오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이라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 공간으로. 근데 뭐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어떤 삶 속에서 자존이라는 걸 가르쳤는가 하는 뭐 성경 이 안에도 너무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가면을 자기 얼굴로 체크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제가 자꾸 떠오르는 되새기는 말인데 대부분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알아주나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너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2500년 전에 처방전을 주셨어요. 거꾸로 관심을 돌려라. 내가 저 사람 알아주고 있나.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필기 안 하셔도 되죠.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하는 게 나를 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거겠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주말에 15분 진료를 한대요. 15분 진료. 보통 가면 3분도 안 되고 1분 그런 때도 많잖아요. 환자로서 워낙 의료비 수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도대체 내가 아픈 걸 제대로 파악이라도 했나 싶은데 벌써 진료가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실험적으로 15분 진료를 하기 시작했대요. 신장 같은 경우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있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게 자기들한테도 자존감 높아지는 일이랍니다. 즉 환자를 그렇게 대충 뭐 몇 분 안에 끝내버리면 의사로서 대단히 프라이드가 떨어진대요. 근데 자기가 진짜 환자를 정중하게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 의사로서도 자부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하는 게 곧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겠다는 게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문제일 텐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황정은의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황정은 씨는 한국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작가인데 그 소개 내용은 이래요. 두 자매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일을 쭉 이제 화자를 달리하면서 풀어가는데 아버지는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기계에 휘말려서 아주 끔찍하게 돌아가신 그 충격 때문에 자기 엄마는 거의 이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린 두 딸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며칠씩 집이 비워져 있고 돈 좀 남겨놓고 이제 오지 않고 오긴 와요. 근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죠. 아이 둘이 어떻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돈도 없으니까 이렇게 뭐 단칸방 같은데 이렇게 지하 같은 데 사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와 비슷한 정도의 가난한 집이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 집은 이제 아버지가 또 그 집도 없는데 거기는 그래도 어머니가 굉장히 그 생활력이 있어서 아이를 힘차게 키웁니다. 근데 이 집 아이들이 너무 방치돼 있으니까 어느 날 와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좀 보살피는데 이 두 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집어먹는다고 먹는 게 막 쉰 떡 같은 거 엄마가 남겨놓고 왔는데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먹다 보면 이제 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가 와서 그걸 이렇게 처음에 쉰지 모르고 집어먹어요.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쉰지 알면 막 깨깨깨 하면서 이렇게 야 이거 먹지 마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쉰지 불명히 알면서도 이거 맛있다. 우리 집 뭐 나눠 먹자. 가져가서 자기 걸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묘사된 걸 보면 좀 더 실감나게 얼마나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려고 거기서 그 상한 음식 먹은 거를 그대로 드러내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거를 이제 배려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 자존감 키우는 것도 그냥 넌 괜찮은 애 이렇게만 말해야 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떠나면서 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잘 돌봐드려 그러죠. 어린아이한테. 아니, 엄마 말 잘 들어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영화에서 반대로 엄마 잘 돌봐드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서양 다 따라가자 좋다 그러는 것보다 한번 대비해 보자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말 잘 들어 얘기 들을 때하고 엄마를 잘 보살펴드려라고 할 때는 이 태도가 다를 거예요. 한번 그 대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 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두 가지의 곡과 마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지 퀴즈가 나옵니다. 이런 퀴즈 있어요.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건 뭘까요?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 침묵입니다. 또 하나,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 뭘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장면은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정답은 어둠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뭔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죠. 제가 어느 강의 자리에서 노숙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좀 보고 몰랐지 하면서 탁 놀래키면 좀 강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퀴즈를 냈어요. 근데 어둠이란 답 대신에 또 안개도 답이 되는데 의외의 답이 하나 나오는데 저 뒤쪽에서 눈물입니다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머리를 빨리 굴려서 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뭔가 절절한 사연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울음은 가끔 옵니다. 웃음은 매일 웃죠. 웃음과 울음은 좀 다릅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 있듯이 눈물은 혼자 흘려도 괜찮아요. 혼자 울어도. 근데 혼자 웃으면 이상하죠. 웃음은 함께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길 가면서 혼자 막 웃어보세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혼자 막 울면 참 긴장합니다. 웃음과 울면 정반대 감정이 한 게 아니라 전혀 맥락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월이 되면 특히 금년 4월은 눈물이 다시 많아지는 그런 때인데 시 하나가 생각이 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처가 희망이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라. 상처 없는 희망은 없어라. 내가 가장 상처받는 지점이 내가 가장 욕망하는 지점이니 그대 눈물로 상처를 돌아보라. 아물지 않는 그 상처에 세상의 모든 상처가 비추니 상처가 희망이다. 상처받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상처받고 있다는 건 내가 사랑한다는 것. 순결한 영혼의 상처를 지닌 자여. 상처난 빛의 가슴을 가진 자여. 이 아픔이 나 하나의 상처가 아니라면, 이 슬픔이 나 하나의 좌절이 아니라면 그대 상처가 희망이다. 눈물을 함께 흘리고 위로의 손수건을 건넬 때 그건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뭔가 깊은 연결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존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정됩니다. 또 의외의 장면에서 그것이 부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비루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는 건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걸 다 잃어도 그 존엄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개들 보세요. 멋있는 개가 이렇게 목에 줄 이렇게 뭐 말도 그렇잖아요. 끌려가요. 명마가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장동건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목에 뭐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걸 다 잃어도 그 디그너티, 존엄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또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거를 찾아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 의외의 다른 사람의 어떤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손짓 하나로 내가 존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많이 익숙하시고 그 장면 또 기억하실 텐데 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보면 의미 있을 텐데요. 쇼생크 탈출하면 그 장면 다 기억하시죠? 감옥 안에서 주인공 뒤프레가 거의 장기수, 거의 무기수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범수다 보니까 도서 보내주면 그걸 분류하고 하는데 그 감옥에서는 절대 음악을 틀게 되지 않은데 레코드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그 레코드를 트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좀 한 3분 정도 같이 보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ndy, do you hear that?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in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Hey!